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북한 김정일의 최대 강적으로 꼽히며 김일성의 후계자로까지 거론됐던 인물, 바로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죠. 하지만 끝내 권력 구도에서 밀려나 유럽을 떠돌며 사실상의 유배 생활을 해왔는데요. 폴란드 대사로 보내진 지 17년 만에 이번엔 유배 장소가 체코로 바뀌었습니다. 삼촌을 더욱 오지로 유배 보낸 김정은의 속내, 과연 무엇일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명도 경민대 교수, 송지영 탈북 아나운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폴란드에서 체코로 17년 만에 옮겼다. 체코가 더 오지죠? 체코가 우리 지도에서 보면 더 내륙이긴 하죠. 폴란드가 더 나라도 더 크고, 예.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GDP도 많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김평일이가 있을 만큼 있었죠. 17년이니까. 네. 근데 김정일이 74년에 이제 후계자로 지명된 다음에 79년에 벌써 김평일이를 그 외교관으로 보냅니다. 넌 네. 평양에 있으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79년. 네, 이미 그때 유고의 그 무관으로 네. 이제 보내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잠깐 해외 뭐 공관장 회의 그런 때나 들어오고 계속 유럽의 대사로 이제 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유배를 보낸 거지만 네. 아버지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김평일이 여기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해서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보낸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김정일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라이벌이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예. 그러나 자기보다도 12살이나 어려요. 네. 12살이나 어린 42년생, 네. 1942년생 김정일, 42년, 1954년생 김평일. 배다른 동생이지만, 예. 12살이나 어려서 과연 정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김일성하고 닮았고, 예. 머리도 좋고 김일성 대학에서 아주 공부도 잘했고 네. 그 다음에 군대도 가가지고 군대에서도 상당한 리더십 같은 것도 발휘하고 그러니까 이게 외모부터 너무 아버지를 닮았는데 김정일이는 다 이렇게 기억나시겠지만 김일성하고 별로 안 닮았거든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으니까. 키도 짧고. 네, 그래서 네. 철저하게 아예 그냥 그 유럽으로 외교관으로 보냈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불가리아 무슨 폴란드, 핀란드 무슨 EU 뭐 전전하면서 지금까지 외교관으로 저렇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소리 나오죠. 너무나 한 자리에 17년 동안이나 있어서 자기 세력을 또 구축할지 모른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폴란드 내에서 자파 세력을 구축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또 보낸 거다. 기우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고 17년 동안 너무 한 나라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우리 강명도 교수님. 네. 그 김평일이 네. 실제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완전히 옹립되기 전까지는 김평일이가 그 정도로 김정일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김평일 세력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김평일을 따르는 김평일 세력이 따로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거든요. 아하. 김평일 만세까지 불렀던 거 아닙니까? 김평일 만세를 불렀다. 예, 예. 아.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게 몇 아버지한테 년도 사건입니까? 그게 아마 78년도 사건입니다. 1978년. 네. 그러면 1978년이면은 이미 저기 해외에 나가 있는 때 아닌가요? 아니죠. 그때는 79년도 80년도 초 나갔으니까. 그리고 김평일의 양력을 보면 예. 저희가 이제 김평일의 양력은 좀 잘합니다. 86년도, 87년도 제가 같이 인민무력부 정참모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인데 저는 청정치국 직속이기 때문에 인민무력부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로 가게 되면 그때 당시 86년도, 87년도에 잠깐 북한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작전국 부국장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대좌 작전국 부국장. 장군은 안 줬죠. 대좌까지밖에 안 줬는데. 예. 김평일이가 언제 군대에 나가냐면 1976년 8월 18일 독기 만행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총대로 보위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김일성 종합대학 전체 학생들이 다 군대 입대하는 골기 모임을 발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군대 나가는 골기 발의대를 하고 예. 그게 외국어 대학을 비롯한 온 북한 전 대학에 퍼져가지고 그때 당시 군대 안 나갔던 사람이 70%가 다 군대 나갔으니까요. 네, 대학생들이. 시체 말로 병신 내놓고는 다 나갔습니다. 예. 저도 군대 나가려고 신체 검사 몇 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요? 먼저 간 사람들 맨날 송별한다고 술 먹다 간이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저희는 떨어졌는데 그때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더라면 저도 군대 나갔을 겁니다. 예. 군대 못 나가고 막 울었는데요, 저희도. 76년도에, 네. 6년도에. 근데 그때 김평일이 나이가 얼마나면 76년도에 김평일이 나이가 종합대학 5학년생이었으니까
아마 김평일이가 54년인가 55년생일 겁니다. 예. 그러면 76년도면 22살, 23살 요때 나이거든요. 예. 근데 군대를 어디 갔냐? 그 한 반이 30명인데 30명이 통째로 호위사령부 기계와 대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기계와 대대장으로 갔고요. 김평일은 소령 예. 달고. 그다음에 아, 거기에 기계와 있던 반이 대대장. 누구냐면 네. 거기에 있던 한 반이 중대장, 대위, 중대장, 그다음에 중대 정치지도원, 대대 정치지도원은 대대 정치지도원 누가 있냐면 전문섭 아들 존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존이가 그 대위를 달고 정치 지도원이 됐고요. 그 대대. 예. 전문섭은 그때 호위 사령관일 때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이게. 네. 그리고 그 부대에 누가 있었냐면 김병화의 아들 김평화라고 있습니다. 예. 김창호가 이 김병화의 아들이었는데 김병화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국가정치보위부장, 초대 국가정치보위부장. 자, 그러면 호위사령관 아들도 김평일이 파고 예. 정치보위부장 날아가는 새도 떨고 온다고 했던 김병화의 아들 김창호도 김평일이 반에서 같은 부대에 들어갔다면 그뿐만 아니라 당주안의 부부장 선전비서 아하. 선전비서가 아니고 이제 군단체 비서 그때만 해도 비서. 오히려 김정일보다 아이고 엄청 김평일이가 세죠. 배나 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젊은 장교들이 앉아가지고 그 호위 사령부에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게 조금 커가지고 70년대 군대 입대가지고 78년대 뭐를 했냐면 작전부 부부장까지로 작전부장까지 어허. 호위 사령부. 예. 그리고 이제 협주단을 호위 사령부 선전되었는데 그걸 협주단으로 만들고 김일성 뭐 이제 무슨 뭐 그 업적에 대한 걸 하는 뭐 가공 뮤지컬을 만들고. 예.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후계자 70년 4년도 후계자 되기 전에. 예. 그리고 김종일이는 모습이 79년도까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허. 김종일이가. 정면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냥 당중앙으로 불리지 정면에 나타난 것이 그때까지는 그럼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 아직 그때까지는 불확실한 후계자라는 때군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때. 어허. 그냥 당중앙으로 불리고 예. 김종일이가 후계자로 정식 누구죠? 김종일처럼 나타난 것이 1980년 당중앙에 6차당 대회 때. 결국은 김평일이를 다 제거하고 해외로 있었고. 예. 몰아내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겨우 들 수가 있었다. 네, 그리고 나서 80년도 10월 10일 날 당창군 6차 당대회 때 예. 김일성이 바로 옆에 김종일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확실히 나이가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예. 붙였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때 나이가 김종일이 나이가 80년대 38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평일이도 세력화가 돼 있는데 예. 김평일이를 따르던 세력들을 다 숙청해 버렸는데 예. 김병화도 그다음에 김병화 국가정치보위부장 전문석 다 79년대 다 날아갑니다. 어허. 그리고 79년대 누가 김평일과 날아가나 함께 다 날아간다. 예, 측근들이. 누가 날아가냐면 예. 그 아이돌은 다 정치범죄 다 체포해 버리고 예. 그리고 누가 날아가면 당중앙인의 정치국 상위원이며 제일 부주석이었던 김동기도 날아갑니다. 어허. 그 김성희하고 가까웠던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김일성에 결국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김종일에 의해서 다 날아가는 거죠. 결국은 김일성이 그때 정도에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형제의 난이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가지고 그 김평일이가 했던 김평일 만세를 불렀던 그 내용들, 그다음에 김평일이 젊은 사람들, 아이돌이 젊은 아이돌이니까 뭐 예. 54년, 55년생들이니까 네. 얼마나 새파랍니까? 그렇죠. 김평일이 그때 뭐 23살, 24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 모여서 앉아서 술 먹고 또 이 술 먹으면 꼭 여자가 끼우잖아요. 그건 누굴 알겠습니다. 데리고 왔냐면 호위사령부 협주단 여자들은 다 김평일이 거였으니까. 아하. 김평일이가 좌지우지했으니까. 왜? 호위사령관 전문섭이가 존이 아들이 그 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위사령부. 김평일이도 상당히 이렇게 세력화돼 사람들을 있었죠. 거느리는 그런 네. 스타일인가 보군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김일성이한테 딱 보고 하니까 김종일이가 보고 안 했습니다. 예. 당중앙인의 조직지도부 고밀 담당 부부장으로 했던 김치구. 그 사건은 상당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김치구가 당중앙인의 조직 부부장이었거든요. 그때 김병화를 친 것도 김치구고 김평일이 친 것도 김치구입니다. 사실은 뒤에는 조직비서였던 김정일이가 있었는데 자기 이복 동생 친다고 하면 자기가 똥 자르고 또 아하. 생겨가지고 김일성이보다 안 닳고 또 김일성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김평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치면 치기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김치기를 통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직접 보고하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하고 넌 이거 안 되겠다. 예. 나가라 해서 사실은 처음엔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 어허. 형태로 해서 해외 내보냈다가 그러다가 그다음에 외교관으로 이제, 예, 아예 88 남게 년도. 한다. 예, 그때 이제 뭐 폴란드 대사, 핀란드, 헝가리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알겠습니다. 자, 송재영 아나운서. 네. 김정일이는 평소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에서 우리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납치했잖아요. 네, 네. 그때 처음 막 긴장해가지고 있었는데 첫 마디가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웃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아, 책에 나옵니까? 네, 우리의 예. 탈출은 끝나지 않았다. 신상옥 씨하고 이제 그 부부가 쓴 그 책인데 거기서 이제 김종일이 허탕하게 웃으면서 예. 저 어떻습니까? 뭐 넌 난장이 또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웃겼다고 해서 근데 똥자루 이 말은 남쪽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북한에서 많이 북한은 씁니까? 많이 써요. 평안도에서 난쟁이 똥자루라는 말은 예. 아주 이렇게 좀 웃기는 말로 쓰는 거지. 그게 무슨 비하적인 말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아, 비하적인 말.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야 키가 조금만 똥똥하면 야 너 난쟁이 똥자루 같아가지고 까불지 말라 이런 거. 아, 그 얘기를 많이 쓴다 아니, 이거죠. 비하긴 비하는데 그렇게 예.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키가 작으면 뭐 난장이 똥자루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그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김종일은 엄마가 김종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가 작습니다. 어허. 그리고 생긴 외모도 이제 김평일에 비교해서 볼 때 못생겼어요. 뭐 어허.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닌데 예. 김평일은 엄마 김성애가 일단은 키가 크고 좀 예. 이렇게 잘생긴 편이고 또 이제 아빠를 똑 떼닮았기 때문에 예. 김종일은 김평일에게 또 나이도 어리지 그 동생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키높이 구두를 신고 머리를 하이칼라처럼 높이 세우고 파마를 한 머리로 등장해서 좀 권위를 좀 아하.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아하, 주민들한테 그 항상 파마한 것도 바로 네. 그런 그러니까 외모 이만큼 컴플렉스. 높아요. 예, 머리칼이 항상 김정일이 젊었을 때 딱 나온 거 보면 파마해가지고 아주 예. 그런 바람에 북한에서 한때 장발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허. 머리를 기르고 니젠트처럼 여기까지 기르고 막 머리를 파마하고 길게 기르니까 그러니까 머리 파마하면 한 1cm 정도 더 키가 아니요 1cm 한 4, 5cm 4, 5cm 정도 높아 올라갑니까? 보인다. 예. 엄청나게 올렸군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굽높이 구두 신고 그리고 예. 김정일이가 이 종장을 못하는 게 배 네. 나오고 키가 작으면 종장하면 좀 볼품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발 좀- 잡고 있는 거죠. 종장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젊어서 종장한 모습이 그래서 있긴 잠바를 있는데 많이 입는다. 잠바를 많이 입는 게 키를 좀 어느 정도 좀 크게 보이고 다리를 좀 길게 보이려고. 예. 저는 북한에서 좀 서민적인 풍으로 하려고 작업복을 입은 줄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잠바는 예. 상체를 짧게 입고 네. 하체를 바지를 아주 길게 길게 입고 입으니까. 신발을 높이 하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김종일이 숨은 뜻이 있었군요. 네, 김종일이 혼자 서 있을 때는 아 그래도 규격이 맞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서 있을 때는 키가 작거나 아무리 그래도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그런데 그 김평일이가 지난해 김평일의 어머니가 사망을 했나요? 맞나요? 지금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거의 뭐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국가장의원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온 소식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예. 네. 그 내용 근데 중에 뭐 실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90년대 이미.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봐서- 제정신이 예. 아니었다.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사망한 거가 고반 맞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 나이를 봐서는 상당히 이제 뭐 나이가 뭐 이미 90이 넘었죠? 90이 넘었기 때문에 예.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라도 아마 정신병 아버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제사 아들은 하기야 아니죠. 자기 아들은 아니네. 아니 그 남편이 죽었는데 아니 그 장례식장에 못하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하. 이게 스트레스 받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성애는 장례식을 받았다. 장례식장에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김성애가 숨졌다고 하는 그 설이 있었을 때도 김평일이 그 아들이 못 오게 못 한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가 장의를 안 해줬으니까요. 아, 장례식 자체를 안 해. 네, 장례식 자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마 예. 제가 봐서는 김평일이가 예. 김종일이나 김종일 일가에 대해서 가장 원한이 깊은 사람 최고위 중에서 지금 바로 그러면 아마 저 사람이 예, 바로 예, 김성애죠. 김성애인데 그때. 예. 김평일이 어머니죠. 예, 김평일 그리고 어머니. 김평일이 어머니는 초비 아닙니다. 중존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숙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갔기 사망한 때문에 다음에 정식 그러니까 부인이 된 정식 거니까. 부인인데 왜 자꾸 둘째 초비 아닙니다. 부인이 네. 있고 고영이는 초비지만 예. 김성애는 중존이죠. 뭐 이제 이스티 네. 왕조로 따져보면 중존이 예. 나갔죠. 왜? 중존이 죽으니까 대신 간택된 게 김성애 아니면 중존으로. 그렇네요. 그러면 족자라는 거죠. 김평일이가 네. 뭐 후초의 자식이지만 족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럼 오히려 김정은이가 이게 이상한 사람이지만 지금. 네. 네. 초배 아들인 거죠. 사실은. 왜? 그- 김용숙이라는 본처가 있잖아요. 네.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예. 김정일이가 이제 자기 어머니 죽었을 때 8살. 49년에 이제 죽으니까 김정숙 씨가 김정숙이 숨졌을 때. 김정숙의 운명으로 보면 빨치산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예. 자기 남편이 이제 국가 주석까지 이제 되는데 자기는 죽은 예. 거죠. 49년에 예.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예. 김정일의 머릿속에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의 여비서인 김성애하고의 관계가 수상하다 생각해서 예.
어머니가 화병으로 죽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해서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뭐 저 지금 김평일이뿐 아니라 김평일이 동생 김영일 거기도 유럽에 대담한 시키고 뭐 이렇게 외교관으로 보내고 예. 이미 사망했고 2000년에 이미 그 김평일의 동생도 사망했고 그리고 이 그 김성의 남동생 이런 사람들 다 출세했었는데 예. 다 싸그리 다 숙청시켜 버렸어요. 김정일이. 김영일 뭐 네. 또 있죠. 더 한 사람. 누나가 있어, 김경진.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대사 부인, 예. 오스트리아 대사 부인 전부 외교관으로 다 다 보내놓고 수청했다. 그러니까 외롭죠. 예. 자기 자식들이하고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네. 그리고 자기 동생들 다 숙청해가지고 다 사망하거나 다 정신병자 되고 다 그래가지고 예. 김성애도 90년대에 가면 이미 정신이 이상해졌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김평일이가 참 비운의 왕자인데 불운의 사나이.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의 이복형 예. 김정남이도 진짜 비운의 왕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김정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김종남이하고 김평일이하고 갈라봐야 될 것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평일이는 종실 부인의 아들이고 네. 김종남이는 유부녀하고 좋아하다가 그냥 울렁뚱땅식에 조타나 뭐 어쨌든 네. 조타가 생긴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들 취급을 못 받은 아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예 더 비운 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아니, 완전히 이거는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이상한 관계입니다. 이 둘. 예. 송혜림이하고 김종일이는. 네. 그리고 번초는 김용숙이라고 김일성이가 붙여준 여자가 이 김용숙인데 김일성이가 붙여준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김종일이 비서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잘 알아요. 그 총진에서 79년대 만났는데 예. 총진 공산대학 경리부학장 했어요. 아버지가. 어. 이 총진 여자입니다. 고향이 예. 총진이고. 김용숙이는 딸 둘인데 고용이 쪽에 아들 둘에 딸 하나 생기니까 오히려 예.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이도 이거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이거. 자, 이 초배 아들은 차라리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항상 경계하는 사람은 김종남이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김평일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송재영 아나운서. 네. 지금 김정남은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합니다. 지금 혹시 어디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혹시? 김종남이 뭐 미국을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종남이 아들이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예. 이제 그 인터뷰한 거 잠깐 나왔는데 예. 김종남은 아직도 외국을 떠돌면서 예. 그렇게 비운의 불후의 이제 사나이지요. 아마도. 그래서 방금 지금- 그래도 네. 김평일이는 대사라도 하나 줬잖아요. 김종일이가. 예. 이거는 아버지가 대사를 내보내서 몇십 년 전, 벌써 30년 전에 대사로 내보냈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가 이제 잘려서 들어오고 죽이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허. 그래 왜 다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종일이는 자기 이복 동생은 죽이진 못했어요. 아버지를 봐서. 예. 그리고 이제 김용일이도 외국에 나가 있다 죽었고 네. 뭐 누가 죽이진 않았고 뭐 병걸레 죽었고. 네. 자, 그다음에 김경진이 누나도 체코 대사였어요 처음에. 어허. 체코 대사로 있다가 그 남편이 네. 지금 오스트리아 대사로 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대사로 해도 계속 외교관으로 장관급 대우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평일이 역시 장관급입니다 대사면. 예. 그러면 저 체코 대사로 갔으면 대사로 대우는 해주고 있잖아요. 예. 김종남이는 이게 도대체 국적이 없는 국제 미아가 돼버린 거죠. 국제 미아가 됐네요. 국적 미아, 국적도 예. 없어요 이제. 도대체 예. 북한 요건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북한 요건 가지고 어떻게 싱가포르 가고 어떻게 프랑스 갑니까? 어허. 못 갑니다. 북한 요건 가지고. 예. 그러면 반드시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국제 미아가 됐다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한자 시험 180명 전원 부정행위, 나는 페미니스트를 증오한다, 물티슈 아동학대 어린이집, 그리고 장위안 어학원 무단 결근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한자 시험 180명 전원 부정행위입니다. 국가공인 한자 자격시험에서 조직적 부정행위 수법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시험을 친 응시생 전원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시험 시작과 동시에 4명의 학생이 시험지를 촬영합니다. 이 시험지는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한자에 능통한 학생 2명에게 전송이 됐고요. 이 2명의 학생은 재빨리 문제를 풀어 부정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에 답을 전송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인데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런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정행위는 최소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굴릴 머리로 공부를 하지 토익에 이어 한자 자격 시험도 기술이냐? 어떻게든 자격증 한 개라도 더 따려는 이 현실이 안타깝네요 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물티슈 아동학대 어린이집입니다. 짐승에게 아이들을 맡겼나 봅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2개월짜리 아이의 입에 휴지와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대한 이유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레깅스로 침대에 묶어두고 하루 종일 방치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고요. 어두운 방에 넣고 감금했다고도 하는데요.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지만 영상이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이 고의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영상을 복구하고 있고요. 또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서 국가 보조금을 타낸 정황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참 가지가지하네. 이건 고문이 아닌가요?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학대 영상만 봐도 무서워서 소름이 돋네요. 제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들의 열악한 보육 환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국회 안의 호화 어린이집 덕분인데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국회 특권층만의 어린이집, 그 실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와대 전면 쇄신 논의이 들끓었던 가운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진 변호사, 이종혁 여의도연구소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조수진 정치부 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수진 차장. 네. 그동안 어린이 학대, 폭행 사건 크게 사회 문제가 됐을 때 학부모들이 CCTV 좀 달아달라. 그러면은 좀 보육교사들이 이런 폭행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때 국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예산 거의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국회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국회가 지금까지는 각종 CCTV 설치 비용,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전국 어린이집 16,500곳 정도의 CCTV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72억 원가량이 든다. 네. 근데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CCTV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국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 3곳에 이 건립 비용이 72억 원 정도다. 와, 거긴 네. 3곳만 하는데 그러면 전국 어린이집에 한 4만 5천 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저 어린이집 3개만 안 짓는다면 전국 어린이집의 3분의 1에 CCTV를 달아줄 수 있다. 그런 계산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에 지금 신축공사 비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 대부분 20억에서 25억 원 정도죠. 그렇네요. 네. 보통의 어린이집 한 곳을 짓는 데는 2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국회 어린이집의 신축공사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 바로 땅값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허. 국회에 있는 땅에 그대로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땅값이 가장 건립 비용 중에 대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거든요. 모든 건물을 짓는데 오히려 건축비보다도 땅값이 더 비싼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들지 않는다면 이게 25억 원, 20억 원 이거는 지나친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진 소장님.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거 우리 법대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은 항상 법을 얘기 많이 하죠. 법을 만들죠. 네. 법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실제로 민간 유치원집의 얘기는 법대로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민간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짓고 있는 20억에서 25억. 대략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국공립 만 2.5배. 2.5배 정도. 민간 어린이집은 더 차이 나는 거죠? 비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민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급여라든지 예.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아예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어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육교사들의 1인당 애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인데 국회는 지금 1인당 한 4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국공립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5배죠. 근데 민간 유치원은 몇 명 정도냐 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명이 되는지 30명이 예, 되는지. 20명이 30명이 될지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관리도 예. 부실할 뿐더러 국공립 워낙 어린이집은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훨씬 나은 거죠. 국회는 6.1명, 국공립은 10명, 민간은 얼마인지 조차도 알 파악이 안 수도 된다.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예. 국회가 좀 문제가 이번에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나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예. 이렇게 국회 어린이집에 20억 원, 땅값도 필요 없는데 25억 원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까? 네. 바로 국회가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허. 그러니까 다른 부처만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면 국회의 검증을 거칩니다. 예. 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 결정하고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 지금 그 신의원회관이 지어졌는데 거기 투입된 비용만 해도 2,200억 원입니다. 땅값이 하나 들지도 않았는데. 아, 예, 그러니까 건축 비용만 2,200억. 그렇습니다. 예. 그 2,200억 원을요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이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뉴타운 하나 건립 비용이 나옵니다. 와. 네, 그러니까 땅값을 온전히 다 제외하고도 이런 예. 비용을 마음대로 의결할 수 있는 것 바로 국회의 무소불위한 권한 때문이다. 예. 이렇게도 또 짚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예. 이유는. 이제 이런 사실, 현실을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노노 게시편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이 생각이 예. 나죠. 뭐라고 있습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국가를 경영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결국 국민들이 이제 상실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균등하지 못한 것 예. 문제죠. 이를테면 국회가 국회에 짓는 집들이 뭐 조금 전에 뭐 2,200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뭐 당대만 쓰고 말 게 아니라 몇백 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뭐 쓰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국공립 보통 평균이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짓는데 네. 여기는 땅값을 제외하고도 벌써 한 2.5배에서 한 3배 정도.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민간 요즘에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로 비교를 해보면 한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결국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서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차가운 아랫목은 계속 차가워야 되고 따뜻한 아랫목은 계속 따뜻해지는 이런 류의 고르지 못한 사회를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국회가 예산을 다루고 권력 있는 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예. 고른 사회를 그동안 과거에 역대 많은 정부들이 고른 사회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권한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기관에는 늘상 예. 불평등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다. 이거를 이제 차제에 바로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김경희 변호사.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예산이 없다면서 어린이집에 CCTV를 못 달아주겠다고 했지만 일부 몇몇 의원들은 야, 그거 왜 거기에다가 CCTV를 다냐?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시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 예.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신경림 의원 아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예. 김성주 의원 얘기는 가령 뭐 국회의원 방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뭐 일하는 거 감시한다. 이거 뭐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국회 어린이집은 다 CCTV 다 달아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다는 왜 달아놓고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남인순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CCTV가 있어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예. 또 일부는 보면 이 보육교사 인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보육교사 인권을 사실 생각해. CCTV가 있어도 다른 데 가서 학대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뇌물죄에 있다고 해서 뇌물 안 받는 사람 있겠느냐. 예, 예. 결국 받는 사람 있다. 그래서 뇌물죄 없애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CCTV가 이제 일종의 단기 약 처방이거든요. 그리고 근원적인 처방은 이제 다른 방책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문화를 개선하는 데 주안이 주어지긴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 CCTV라도 있어야죠. 그게 이제 최소한의 어떤 예.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저는 반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육교사 인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강도 강간범, 살인범 인권도 중요하죠. 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길거리는 CCTV 다 폐지해야 되겠네. 그렇네요. 설치하면 안 되겠네. 예. 이건 참 너무 답답하고 좀 CCTV라는 말도 게 안 되는 어떤 논리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네. 보육교사보다는 아동의 인권이 훨씬 더 중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CCTV에 버금가는 어떤 대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예. 이들 새 의원들이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겁니다. 좋죠. 네. 지금 국회는 예. 어린이집에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거기에 어린이들이 맡긴 학부모들이 바로 앱으로 CCTV를 볼 수 있도록까지 해줬다면서요. 네. 이제 그 CCTV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방안 중에 하나가 네. 그 컴퓨터에 웹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가정이라든지 사무실에서 부모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CCTV가 당장 예산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바로 이 웹 카메라라도 설치하자. 이런 지금 그 대안이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진짜 보육교사가 혹시 내 아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학대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불안불안 전전긍긍하는데 국회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진짜 안심이겠네요. 참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10사람이 지켜도 한 명의 도덕을 막을 수는 없죠. 네. 이번에 불거진 어린이집의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비롯되는가 보다 근원적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네. 1년에 연간 무상 보육에 쓰는 예산이 6조입니다. 어허. 엄청난 천문학적 예산을 쓰는데요. 예. 지금 현재의 전업주부들도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체계가 뭐냐면은 전업주부의 경우에 보육비를 양육비를 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40만 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계시는 부주부들도 보내게 되죠. 왜? 네. 이것도 고르지 못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6조의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이제 우리의 드디어 워킹맘들을 위시한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어린이집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있죠. 예. 보육교사의 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보육의 사회 인프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따듬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의 문제는 정교하게 들어보지 않은 채 네. 우선은 뭐냐면 포퓰리즘적으로 이제 소위 무상에 대한 이런 부분만 늘리고 그리고 사후 관리의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엄청난 구멍들을 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예.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결국 국회든 예. 정부든 들여다 보아야 할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근데요, 그렇게 보아야 저는 예. 아니 제가 좀 얘기 꼭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요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이렇게 아이 그냥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때린 선생님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거는 폭력적 성향이 아주 강한 범죄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사건 이외에 지금 부평 사건 같은 거 보면 이제 거기도 때리기도 하니까 그것도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소소하게 때리는 어떤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문제는 부모님들 당신네 자식이 집에서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어떻게 교양하십니까? 아예 안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때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때리는 거하고는 어린이집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한다 그러고 어린이집의 어떤 교육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는데 예. 어디까지 아이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이게 징벌을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적당한지 예. 사실은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봐야 맞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얘기도 한번 그 한계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전부 다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방송이 지금 전체적인 뭔가 흐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예. 불후의 명언이 있습니다. 예. 어린 애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네. 아니요.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랑을 담은 예. 매는 필요하죠. 예. 그런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보육교사 어린이집 나는 거의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박봉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수가 결국 뭐냐면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은 그 소수의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가 결국 뭐냐면은 모든 시스템으로 들여다봐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때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CCTV를 좀 만들어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돈은 없다고 하면서 국회 안에서는 호화판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고 자기들은 모두 CCTV를 달아놓고 참으로 일반 서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드디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바뀌나 보네요. 네, 이번에는 교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지금까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잊어버릴만 하다가 한 번씩 나왔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진짜 교체가 될 거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청와대 작년 11월 28일부터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였고 예. 또 민정 속의 항명 파동도 있었고요. 또 청와대 행정관의 문건 유출 배후 발언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번이야말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라는 최저치를 찍은 것.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한 어떤 반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김 실장의 교체가 이번에는 불가피하다. 네. 이런 궁금한 거는요, 조사장.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여론에 밀려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네. 그 아들의 얘기도 하면서 네. 그만두겠다. 이렇게 네. 나가겠다라는 어떤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도 현안이 정리가 되면 김기춘 실장이 교체가 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 교체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청와대 개편을 적어도 다음 달 중순에 있는 설 연휴 전까지는 완성을 해야 어떤 3년 차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지율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네, 판단했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대단히 예. 높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 그나 리더십 스타일로 볼 때 웬만하면 아마 비서실장을 데리고 하고 싶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워낙 이 여론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없이 이제 바꿨다고 보는 건데 예. 저는 그동안에 상당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붙잡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여러 번 사표 의향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붙잡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붙잡았을 가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 없는 분이라고 얘기한 이유도 이제 거기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과 경력을 충분히 갖춘 비서실장이 그동안 청와대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왜 본인이 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그런데 네. 그분이 최고 전성기가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 3번 하고 나머지 이후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내리 15년 이상을 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새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조직의 통괄이라든지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옛날 마인드, 옛날 20세기 혹은 60년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참모들을 관리하고 조직을 통솔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40, 50대 대부분이 참모들인데 여기에 대한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네. 그런 점에서 요번에 비서실장 교체는 잘 단지 된 겁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누가 그랬든 이제 공기를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공기를 과감하게 바꾼 그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론에 떠밀려서 이런 류의 인사를 결심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1년에 이제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가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로 보면 철저하게 새우들의 분탕질에 의해서 이 고래들이 혈압으로 쓰러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자, 물론 이제 따져보니까 명명 이 사안들을 국기문란이라고까지 대통령께서 걱정하면서 사안을 다 들여다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사안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인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려고 아마 나름대로 인사를 저는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김기춘 실장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본인의 진퇴를 저분이 진퇴를 분명히 아는 분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서 뭉개고 계실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네. 판단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흡의 마디가 있죠. 그 호흡의 마디에서 적어도 한 3회전 정도까지는 개토를 하고 던지고 그리고 난 연후에 가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류의 소위 대통령이 그 통치
이 프레닝에 담긴 그런 네. 인사의 전 순조로운 흐름이다. 근데 만약에 이종혁 원장님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건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에 밀려서 여론의 요구에 의해서 교체를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성, 내부 본인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걸 바꾼다라는 아니 그 것은 표현을 상당히 문제가 그 있나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민심과 여론을 가장 두려워하고 일본이 돼야 되는 챙기는 거죠. 분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예. 것에 대한 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 예. 말씀. 예. 네. 자, 조순 차장. 우리 김경진 변호사 검사 출신이라 누구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잘 아실 겁니다. 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전임자였던 허태열 비서실장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청와대의 기강이 잡혔다는 얘기도 지금 어허. 청와대 행정관들 아주 긍정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시절의 그 어떤 국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당부도 여러 차례 했고요. 네. 또 공직에 물러나서도 6개월간 그 안방에서 서재를 건너갈 때 넥타이 메고 항상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다만 이 김 실장이 그동안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사석에서 나는 승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승지라는 것은 이 뭐 영의정도 아니고 좌의정도 아니고 승지. 그러니까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을 하게 된 동기를 바로 저는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김기춘 비서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그만큼 역할과 권한을 줘서 대통령 비서실을 완전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장악하고 그리고 어떤 민정수석이라든지 민정비서관까지도 어떤 김 실장이 스스로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야만 본인이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자,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방식 좀 바뀔까요? 글쎄요, 일단 대통령 본인이 바꿔야지 어떤 다른 사람이 가서 대통령의 뜻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현재 반국가 단체 그리고 이적 단체로 규정된 대법원에서 항상 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름을 유사 단체로 만들어도 현재 어떤 제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새롭게 법안을 제출하신 분이 계신데요. 새누리당의 바로 심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입니다. 예. 심 의원님, 지금 현재 제출한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북한의 세습 체제를 동조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도 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는 현재 법으로는 사람만 처벌이 될 뿐 예. 단체 자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단체는 멀쩡하게 존재하게 돼 있어서 계속해서 반국가단체, 반국가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렇게 계속 반국가 단체 또는 이적 단체로 규정이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부 제출 자료를 보면은 지금까지 한 25개 정도가 25개나 된다. 예, 확정 판결을 받았고 예. 이 중에서 지금 한 17개, 한 22개 정도가 지금 예. 이름을 똑같이 또는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그대로 활동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만 처벌할 뿐 조직 자체는 아무런 처벌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뭐 징역 살고 나와서도 똑같이 그 활동을 하고 네. 뭐 조사받고 나와서도 똑같이 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법안 올라갔었는데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됐었다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요? 지난번 18대 국회 때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네. 당시 야당 측에서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 예.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정에 개자도 꺼내지 마라 해가지고 예. 결국은 폐기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아무런 네. 논의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종혁 부원장님. 지금 25개, 그 중에서 아까 보니까 17개는 그대로 활동하겠다.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가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법안을 해서 제정하겠다는 게 조금 전에 심재철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네. 단체를 이제 제재를 가할 이제 아마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은 25개 중에서 지금 소멸이 거의 다 되었는데 예. 아직까지도 8개 단체. 이를테면 조선노동당 조총련을 빼더라도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범민연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남측본부, 범민연 해본부, 예. 그다음에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민자통, 예. 그다음에 연방통치라고 그래서 민족연방제 통일추진회. 예. 그러니까 북한 조선노동당의 교시, 그리고 북한의 소위 말하는 3대 세습의 소위 지도자들이 대남 적화를 위해서 내놓았던 강령, 그 지침 그대로를 이 남한사회에서 퍼뜨리고 전파하고 후방에서 유사시에 교란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남북 적화 통일을 소위 돕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엄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소위 우리 사회의 독버섯 모양으로 기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위 우리가 성공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30년의 이 압축적 민주주의를 하는 사이에 예. 결국 민주주의의 기저를 넓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 역사의 스텝을 밟아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남북 대치 상황에, 더욱이나 가장 호전적 집단이 호시탐탐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집단들, 그리고 또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쥐고 지금 사는 그런 엄중한 체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이런 미명하에 이런 독버섯들, 종북 세력들, 그리고 남한을 해치려고 하는,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우리의 방비와 우리의 관심이 무방비, 무관심, 이런 사이에 이제는 위험 수위를 훨씬 네. 넘어서는 사이에 알겠습니다. 도달했다. 이걸 빨리 막아야 합니다. 예. 김경희 변호사님. 네. 지금은 왜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적 단체에 가입한 사람 자체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예. 이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킨 근거가 없었고 어허. 이적 단체로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예. 해산 명령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내릴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 명령을 내릴 근거를 만들고 예. 해산 명령에 불응했을 때 형사처벌을 추가로 또 하겠다. 그걸 지금 신재철 의원이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쾌도남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지막 못다한 말씀 우리 이종혁 부원장하고 최진 소장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망가지면 나라의 3분의 2가 망가진 것이고, 안보가 망가지면 나라의 100%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세력의 침투를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깨어 있으면서 이 부분을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칼을 빼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도 마침내 바뀌고 3인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쇄신할 것 확실하게 대통령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